안녕하세요. 저는 업라이즈의 이효석입니다. 업라이즈라는 회사는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전통자산 운용을 대행해주는 핀테크 회사고요. 작년 12월부터 합류해가지고 이제 한 6개월 됐네요. 반년. 네. 기존에는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도 하고 운용사에서 매니저도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다가 스타트업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업에서 좀 일하시면은 기존에 일하시던 데랑 조금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자유도가 조금 높다. 네네네. 대신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게 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건 좋지만 반대로 저는 좀 성향 자체가 가만히 있지 못한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 회사를 다닐 때는 뭘 내가 이렇게까지 해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 나를 위한 거니까. 좀 더 나를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을 안 사리고 너무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은 안 좋은 점이 무슨 말이지?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사님께 방송을 좀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좀 증시, 주식시장 위주로 좀 보셨다면은 요즘에는 좀 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암호자산? 이런 쪽도 많이 언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남들이 많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연준에서 나온 뭐 보고서들도 많이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연준에서 올해 초에 나왔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 이런 보고서들은 남들이 많이 언급도 안 하고 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1월 달에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 연준이 그리고 혹은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암호자산에 대한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그리고 이후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상에 대한 고민들이 읽혀지거든요,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정학적인 변화들 이야기 많이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게 피터 자이안 교수님, 그러니까 피터 자이안 교수님이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미국이 뭐하러 경찰 국가 노릇을 하냐. 왜냐하면 지금 원유는 중요하지 않은데 왜 미국은 스스로 원유가 충분히 나서 기름을 외부로 수출해야 될 정도로 수출국이 됐는데 뭐하러 중동에서 나오든지 말든지 경찰을 하냐. 근데 이게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유와 관련된 이야기, 지정학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또 그것과 되게 유사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해시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어디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 바이 컨트리라고 해가지고 구글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중국이 70% 정도였어요. 202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작년 7월 달부터 급감해가지고 제로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온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제가 이제 원유 얘기하고 블록체인 질문주에서는 바로 너무 훅 들어오게 했는데, 원유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원유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갈 때,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화폐로 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피아트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CBDC가 됐든 이런 것들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냐? 미국이 뒤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게 중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거예요? 많이 뒤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늦긴 했지만 제대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정말 저희가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자산으로 이제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암호자산 같은 경우도 하나의 포트폴리오 차원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자산 배분하면 제일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레이 달리오잖아요. 이미 이분은 거의 비트코인 그 편입을 시킬 것을 거의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이 사실 이제 가격이 고점에 대비 얼마가 반토막이 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산으로서 인정받아서 인베스터블 에셋이냐, 그러니까 투자 가능한 자산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네. 들어오냐 마냐 가지고. 근데 사실 속으로는 다들 알고 있을걸요. 자산으로 편입을 하긴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연기금 그리고 뭐 자산운용사들 포함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갈 길은 굉장히 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암호 자산 중에서 이제 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우선은 저희가 조금 봐도 될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코인 얘기를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좀 너무 이상하실 수 있어서 최근에 나왔던 그 네. 루나 사태랑 이거를 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네. 조금 더 재미있으시지 않을까. 최근에 테라 루나 사태를 저는 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드려요. 미국의 달러 패권이 30년 연장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 패권이 더 30년 지속될 수 있는. 달러 패권이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인식될 수도 있는, 아직 뭐 이거를 뭐 제 마음대로 그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궤제는 아니지만 저의 이제 뇌피셜이라서 그냥 한번 재미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나테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게 뭐 다단계네 어쩌네 뭐 폰지네 뭐 이런 얘기 떠나서 이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이걸 설명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이 무슨 코인이 안정적인 게 어디냐. 코인은 좀 뭐, 50% 올랐다가 뭐 반토막 났다 막 이런 거를 원하시잖아요. 스테이블하지 않은 게 코인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스테이블한 코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웅달님이 웅달 책방에서 웅달 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네. 저한테 한 10개 주는 거예요. 네. 10개 주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10개 가지고 계시고 뭐 어디다 쓰셔도 좋은데 어디 쓰시다가 나중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가져오시면 제가 항상 웅달 그 코인 하나당 1달러로 교환해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쓰세요. 세이브를 합니다. 이거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행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웅달님이 10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 가져오면 주면 되니까. 언니가 옛날에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이거 옛날에 그 금본위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금교환증 화폐의 시작부터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은행에 마치 예금을 해놓고 거기에 기반해서 대출해 주는 것처럼 뭔가 디파짓이 있든지 뭔가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테라나 루나 같은 경우에는 담보 없이 새로운 것들을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기반을 해서 했다고 해가 좀 다른 접근이어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뭐 그건 이슈가 있지만 거기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암호 뭐죠? 담보 자산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코인이 이제 왜 이제 달러 패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아까 제가 연준에서 1월 달에 썼던 보고서에서 나왔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거는 안 돼. 나쁜 거야. 이거는 쓰레기야.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거는 향후에 향후 먼 미래에 결제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그럼 기존에는 민간 업체들이 이런 코인들을 웅달 코인 같은 걸 계속 발행하고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게 시장이 어느 정도 커졌냐면은 뭐 1등이 테더사가 만든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게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원 정도까지 늘어났었고, 네. USDC도 최근에 한 30조 원 정도까지 늘어났고, 이거 다 합치면 한 200조 원 이상 될 정도로 코인이 발행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언제든 가져오면 내가 달러로 줄게라고 한 신용이 발행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장이 되게 커졌어요. 근데 그 시장이 커져가지고 뭐 했냐. 이 블록체인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생태계가 발전하고 여기서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앱이 만들어지고 뭐 또 해보고 NFT도 해보고 디파이도 해보고 많은 일들이 여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뭔가 안정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나는 이거 무슨 웅달 코인이냐 효석 코인이냐 말이 해봐야 이건 바꿀 수도 없고 뭐야 이랬는데 이거는 웅달 코인은 원 스테이블 코인으로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기반도 얼마야? 딱 떨어지잖아요. 네. 안정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반이 근데 달러의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달러의 기반이 되면 이 세상이 결국은 달러의 규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준의 고민은 그거였던 거죠. 내가 봤을 때 저거 규제하고 싶은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민간 기업이 한다는데.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래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 200조까지 커졌고. 아니 내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뭐 하라고도 안 했지만 하지 말라고도 안 했는데 지들이 해가지고 저렇게 키우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꼴보니 썩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손실이 났고 우리나라에서 너무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바로 다음 날부터 연준의 옐런 의장이 아니 그러니까 연준이 아니죠. 옐런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맞죠? 내 말이? 규제해야 되죠. 딱 규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규제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거면 연준이 제시하는 은행업법에 준하는 수준의 아주 강력한 규제를 만족시키는 애들만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타박수치죠. 명분이 생겼어. 네. 과거에는 그냥 자 이거 잘 된다 연준 없어도 돼 우리 탈중앙화야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 사태 터지고 나서 연준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여론도 완전히 바뀌었고 네. 그래서 규제가 더 심하게 들어갈 거고 그럼 규제가 심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세상 그리고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펼쳐진 그 세상에 대해서 연준의 제도권 혹은 연준의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게 달러 패권이 기존의 원유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많이 되고 막 이런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도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규제인데 이 안에서 내가 하란 대로만 해라 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규제에 들어오는 게 기존에 좀 그 코인에 대해서 암호자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의 안정성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판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크립토의 겨울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규제를 기반으로 해서 더 탄탄하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탄탄하게 올라간다는 표현들이 맞을지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또 간다는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그려보면 USDT라고 하는 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발행되어 있는 돌려줄게라고 얘기했던 그 코인이 한 100조 정도까지 올라갔다 최근에 한 20% 정도 조정받았고요. 반대로 루나 사태 터지고 나서 오히려 더 발행된 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USDC라고 하는 건데 이건 서클이라는 회사가 이제 만든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건 담보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이 서클이라는 회사는 또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은 약간 좀 뭔가 그런 해석이 가능한 얘기들이 좀 있는 거죠. 그 기존 제도권도 겉으로는 좀 비판하는 그런 외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옹호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빠졌고 알트코인도 많이 빠졌고 코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의 커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심은 없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커지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생길 텐데 좀 안 좋은 일들도 많았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회사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닷컴 버블 때 진짜 카카오 네이버 거의 2개만 살아남았다고 본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조금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렇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닷컴 버블 때 진짜 카카오 네이버 거의 2개만 살아남았다고 본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조금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렇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닷컴 버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더 논의를 해보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인터뷰가 우버의 CEO가 그 본인 회사의 임직원들한테 보낸 편지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뭐라고 했냐면은 우버 하면은 우리가 되게 성장의 아이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무슨 이익을 보냐, 이익은 내지 적자를 내더라도 우리는 성장한다. 이런 거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버의 CEO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우리는 수익성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프리 캐시플로우를 챙겨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프리 캐시플로우를 챙겨야 된다라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버의 CEO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받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그러니까 이제 우버 같은 회사들, 소위 파괴적 혁신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은행 가서 돈 좀 빌려다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우버가 생각할 때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은행 가서 담보 대출을 해달라고 얘기하려고 봤더니 우버가 가지고 있는 담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 자산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우버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생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1위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좀 더 어려워진다라는, 이게 이제 경쟁이 본격화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수익성을 챙기겠다라는 얘기는 아마 우버 같은 경우에도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시 보면은 과거에 제가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컸던 시대에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아마존 이펙트였잖아요. 아마존 때문에 물건 가격이 싸진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주는 것도 크지만 아마존 때문에도 크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흑자를 안 낼 정도로 가격을 낮춰가지고 마켓시어를 확장하면서 커졌던 거잖아요. 이커머스가. 그런데 얘네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럼 나 수익성? 뭐 하겠어요? 물론 인건비도 줄이려고 하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격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격을 못 올리는 애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나 경영 환경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금리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물가도 올라가죠. 이 물가라는 건 생산자 물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물건을 가져와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그 물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가격 점검 못하면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다 여러 가지로 ESG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많아지죠. 힘들어져요. 그래서 네, 그만해. 웬만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될 거고, 그런 회사들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이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반드시 나쁘게만 볼 건 없는 게, 이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경제적 관장이다라고 표현했던데, 돈이 많을 때는 너도 해보고 너도 해봐라. 그래서 다 돈을 다 갔던 거죠. 근데 이게 돈이 줄어들 것 같고, 이제 오늘 기준, 내일 기준으로 아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텐데, 돈이 회수된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회수되면 이제 회수될 것 같으니까 벌써부터 이제 투자자들은 쟤한테 넣었던 돈은 못 돌려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빼는 거죠. 네. 얘한테 몰아주는 거죠. 네가 계속 해라. 그러면 1위 업체, 살아남는 업체로 더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고, 근데 이 주가는 이걸 반영하지 않고 더 빠질 수도 있으나,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닷컴 버블 이후에 살아남은 회사는 네이버, 카카오처럼 향후에 100배, 1000배 오르는 회사들도 생긴다. 지수랑 상관없이. 라는 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딘지를 옥석가리가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지수 투자보다는 개별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네. 자,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네. 저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워렌 버핏이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력 범위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능력이 뭔지 알아라. 이게 그죠. 네 능력이 안 되는데 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신 게 되게 맞아요. 네. 살아남을 회사들 골라서 그 회사에 몰빵 쳐가지고 정말 1000배, 100배, 1000배 투자할 수 있다. 그거 맞죠.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내가 막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칠 위험이 되게 큰 시장이다, 지금은. 대세 상승장에서도 못했어요. 힘 다 올라가는데도 쉽지 않았는데, 네.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이 됐는데, 자, 이거 하면 됩니다, 저거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여기 나와서, 자, 이 회사는 살아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쳐도, 그거는 그냥 운으로 맞춘 거지. 향후에 10년 후에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지를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매일 공부하면서 이게 살아남을까 아닐까 매일 생각이 바뀌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얘기는 아니다. 반대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방송을 듣는 분한테는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주식시장도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많이 빠진 것도 있긴 하지만 애플 같은 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또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 보면은 막 70%씩 빠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러면은 이게, 그 70% 했던 그런 주식들이 막 전고점을 회복하고 막 다시 날아가고 이런 것들은 확률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닷컴 버블 당시에 아마존이 90% 하락했거든요. 네. 저점 대비. 근데 그걸 회복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한 10년 걸렸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아마존은 그러면 10년 동안 그러면, 뭐 원금 겨우 회복한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90% 빠진 상태에서 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10배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90% 빠진 상태에서 원래 회복하려면 10배 올라야 되거든. 그래요. 10년 동안 10배 오른 회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70%, 80% 빠진 회사들 중에서도 몇 개는 살아남아서 10배 이상 오를 거예요. 근데 그걸 고르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고르는 거는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주사위 던지는 거랑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썸네일이 자, 이 종목을 사시면 10배 먹으십니다 라고 해가지고 썸네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투자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꼭 주식만 아니더라도 좀 어떤 원칙을 갖고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네. 연준의 대차주주 폐업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혁신적인 파괴적 혁신 기업들, 이런 기업들조차 혁신이 줄어들고 성장이 줄어드는 다라고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자산 시장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둔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자산을 지키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막 돈 벌려고 달려들기보다는 지키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생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왜 안 오른 거야, 왜 안 오른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만큼은 꼭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건 다 현금하세요, 다 도망쳐요, 이 얘기 절대 아니고요. 투자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오래 걸릴 겁니다. 일단 그 어려운 환경이,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처럼 막 시장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막 올랐다가 금방 빠져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우선은 현금을 확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현금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손실이 60% 나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현금 비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60만 원 투자했으니까 40만 원이 현금 비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현금 비중이라는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투자 가능한 현금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다음 달에 월급이 1,000만 원, 500만 원 들어온다. 500만 원 들어오는데 월급이 그러니까 생활비가 200만 원 해가지고 300만 원 남는다. 이게 현금 비중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이게 300만 원인데 1년이다. 그럼 3천만 원이잖아. 그럼 3천만 원은 현금 비중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미. 2년을 보면 6천만 원, 3년을 보면 9천만 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젊은 분들일수록, 소비 성향이 낮은 분일수록 그런 게 되게 현금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어쨌든 현금 비중을 가져가셔야 된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는 300만 원 월급인데 300만 원 다 쓰는데 그럼 현금 비중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그러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현금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분산 투자는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산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어떤 자산이 어떻게 오를지 모르니, 심지어 비트코인도 투자를 좀 하시고, 비중을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분산해서. 네. 원자재가 더 오를 수도 있고, 채권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다 빠졌다는 게, 심지어 주식도 빠졌지만 채권도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가격이 다 빠졌으니 분산해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을 계속 와치를 하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눈 뜨고 시장 상황을 보고 이만큼 어려워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용기를 한번 내도 되겠다 싶을 때는 용기도 한번 내시는,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어디다 투자해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미국 가서 주주총회 그 워렌 버핏 그 버크셔 주총회 갔다 와가지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인상적이었던 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Invest in yourself라고. 어디다 투자해? 뭐 사야 돼요? 이런 질문보다도 그것도 좋은데 너한테 지금 투자해야 돼. 이런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한 게 늘 얘기를 하긴 했지만, 워렌 버핏한테 그 주총 회의장에서 어떤 한 꼬마가 아니죠.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질문이 이런저런 질문을 막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그 여자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버핏 할아버지 근데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뭐 사야 돼요? 이러면서 종목 하나만 찍어도 돼요? 딱 하나만 산다면 뭐 사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알려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법이 한참 얘기하다가 invest in yourself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뭘 사야 돼요? 뭐 좋아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더 좋은 조언은 invest in yourself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그거는 약간 전업 투자가 아니시고 약간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충실하고 그렇죠. 또 뭐 가족이나 친구나 뭐 이런 쪽에 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원화 채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원화 채굴을 해야 된다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아니고 원화 채굴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되게 이제 사이클이 되게 재밌는 게 2020년 당시만 해도 월급은 무슨 월급은 투자해가지고 돈 벌면 되는데 그랬는데 또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리고 과거에도 이랬었나요? 이렇게 투자에 좀 광신적으로 막 모든 분위기가 재테크 쪽으로 좀 갔다가 이렇게 또 본업으로 오면서 재테크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는 이런 게 좀 트렌드가 나타나고. 닷컴 버블 때 그랬죠. 그랬어요. 닷컴 버블 때, 그때도 닷컴 버블 당시에 있었던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그때도 뭐 스포츠카 20대 뭐 초반에 사람이 스포츠카 몰고 막 이렇게 뉴욕에서 막 맨하튼 거리를 막 이게 활보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탁 내려오면서 폼 잡기 양복 탁 이렇게 하면서 딱 얘기해서 인터뷰를 하죠. 뭐 일을 안 하십니까? 그럼 딱 그분이 그렇게 해줘. 일을 뭐 하랍니까? 오늘 사면은 내일 30%씩 오르는데. 낙사. 그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인터뷰가 있죠. 예. 근데 저는 그때의 그런 막 이렇게 버블버블 했던 거랑, 뭐 이번에 버블버블 했던 거랑은 물론 어떤 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만큼 심하다고 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자산을 좀 가져가면서 분산 투자를 하면서 또 현금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원화채굴, 이런 본업, invest in yourself, 여기에 좀 착안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그 투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봤을 때요, 이런 좀 상단이 좀 막혀 있고 좀 둔화되고 이런 거라면 여기에서 약간 그 파도를 탄다고 하잖아요. 약간 단기 투자, 스윙 투자 같은 거, 그런 관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에서 라이브로 이제 저의 생각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부터 얘기해가지고, 잠깐만, 시장 분위기 돌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게 짧게 일주일이 될지, 2주일이 될지,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잠깐씩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면 좋다.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도 막 그렇게, 그런 투자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의 상황을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그런 투자를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때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판단은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뭘 하면 좋아요 이런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주식 시장에도 변동성이라는 지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빅스 지수가 있죠. 근데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에도 변동성 지표가 있어요. 블룸버그에 찾아보면 무브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지, 그리고 환율 시장도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지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5월 초 중순까지만 해도 이 지수들이 굉장히
굉장히 볼리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변동성보다 채권과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컸던 거죠. 근데 채권과 환율이라는 것이 왜 주식에 중요하냐면 얘는 마치 그냥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막 흔들리면 주식 가격도 어쩔지 몰라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진정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난주 말부터 굉장히 좀 빠르게 진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시나리오다. 만약에 이게 좀 더 진정된다면 주식시장은 좀 더 안도 랠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거 그냥 뭐 이거 끝났고 이제 계속 가는 장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약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남아있는. 무슨 불확실성이 있을까요? 뭐 다 반영됐다. 뭐 경기 침체까지 다 반영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가가 잡힐까? 과연? 아니면 뭐 올해는 지금 그 농사를 잘 못 져가지고 농산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농산물 수확이 잘 되나? 아니면은 겨울이 다가올수록 유럽에서는 지금 가스 없어서 또 난릴 텐데 천연가스 가격은 잡히나? 막 그 등등이 되게 생각보다 좀 많이 꼬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기에도. 그러나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준 의원들도 잘 모르고 헷갈려 하고 있는데, 이건 잡힙니다. 안 잡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오버 컨피던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 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원래 좀 투자하셨던 분들, 예를 들면은 월 정액 적립식으로 투자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 포지션을 유지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건 괜찮을까요? 네. 아, 그건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자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한다라는 것이 바뀌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막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불안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싸졌네? 내가 투자할 돈이 계속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계속 분산 투자하시면 시간이 1년, 2년 있다가는 분명히 회복하지 않을까요? 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은 그 시장으로 좀 구분을 했을 때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중국 시장 이렇게 좀 구분을 했을 때 혹시 좀 더 선호하시는 그런 투자처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미국 시장을 가장 선호하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쉽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 미국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스스로 지금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스스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준이 긴축을 해서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나스닥이 빠진 거잖아요. 연준이 긴축 안 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낮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긴축을 하기도 어려워요.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사례를 볼까요? ECB 같은 사례를 볼까요? 영국 같은 사례를 보면은 최근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까지 올렸어요. 근데 1%까지 올린 다음에 앓는 소리 하는 거죠. 더 이상은 못 올릴 것 같은데. 더 올리면 우리 실험자들이 양산될 것 같고 난리 날 것 같은데. 더 못해요. ECB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도 금리 50bp 올릴까? 25bp만 올릴까? 벌써 얘기 나옵니다. 50bp 빅스텝이죠. 얼마까지 50bp 올리면 얼마가 되나요? 제로 금리가 됩니다. ECB는 지금 마이너스 50bp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는 지금 언감생심 긴축을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황이 풀려서 인플레가 잡힌다라고 해가지고 긴축의 강도가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든지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미국이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긴축의 강도가 컸으니까. 이게 줄어들 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이쪽이 더 클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매크로 측면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오버솔드 됐다 그러니까 좀 과매도돼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볼 때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수출 많이 하고 수입 적게 해가지고 경상수지 많이 남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안 될 것 같은 거죠. 왜냐면 쟤네 기름 엄청 사가던데 원자재 수입국이라는 대표적인 원자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원자재를 수출을 많이 하는 브라질을 사야지 한국을 왜 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천연가스 계속 올라가는 그런 원자재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을 뭐해서 얘네는 계속 그 비싼 가격 주고 사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너무 안 좋게 봤던 거고 사실 우리는 미국보다도 조금 더 긴축의 강도는 더 셌어요. 원래 더 빨리 금리도 올리기도 했고 더 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엄청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진짜를 되게 안 좋게 봤다는 얘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안 좋게 봤던 것에 대한 되돌림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너무 안 좋게 봤어. 근데 여기다가 그러다 기름 유가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또 되돌림이 있을 거고. 그런 생각에서 보면 한국은 그나마 이제 좀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좋아질 거냐. 또 좀 그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몇 년만 지나면 GDP를 미국을 역전할 거라고. 그러면서 중국 시장을 좀 투자하시라는 전문가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가총액하고 시가총액하고 GDP를 이제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데 정확한 잣대는 아니다. 왜냐하면 GDP는 그러니까 정부죠. 네. 정부 그리고 가계 그리고 기업의 부를 다 총합한 거고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기업의 부잖아요. 네. 기업의 부 중에서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하고 그다음에 주주의 가치를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주주의 가치인 거죠. 자, GDP가 올라간다. 좋겠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좋다. 중국의 주인이 되면 좋지. 근데 중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중국이 좋아지는데 내가 좋아지는 건 없잖아요. 중국이 뭐 쪼개가지고 팔아야 아니잖아요. 중국이 좋은 거, 중국이 좋구나. 이거 말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중국이 좋아지는 건 아무 상관없다. 내 주식 투자라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중국이 좋아지는 거랑 중국의 기업이 좋아지는 거랑 또 관계가 없다. 그렇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과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동안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또 관계가 없어요. 물론 연관이 있지만 다 떨어진다는 걸 한 단계가 거쳐져야 된다는 얘기고 중국의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올라간다라는 것과 그 기업의 주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랑 또 관계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은 좋아지는데 주주한테는 환원을 안 해줘.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그냥 헛돈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도 내가 보면은 중국이 하는 그런 자본 정책이나 그 주주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보니까 이거는 내 주주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물론 사이클이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부정하는 바는 아니나 이런 중국의 GDP가 좋아지는데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가정이 만족되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 네, 딱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가정이 정말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뭐 얘기하다가 아니면 마윈 들어와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주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USDT, USDC 이런 거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해 주실 때 그런 거를 이제 만약에 미국이 조금 관심을 갖고 그리고 미국의 주요 그런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뭐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이런 좀 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발전할 수 있죠. 네.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메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 그 메타가 만들려고 하는 게 그 세상에서 돌아가는 OS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OS가 될 수 있는지, 즉 다시 말하면 iOS랑 안드로이드 같은 그렇죠. 게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지금 아직 게임이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된다라는 거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나 엄청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10배짜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처음 생겼을 때, iOS가 생겼을 때, 야, 이게 대박이다. 이렇게 큰 장터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여기서,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장터가 만들어졌네? 이 장터의 가치는 얼마나 되지? 이걸 알았던 그런 그 투자자들은 10배 이상 먹은 거죠. 그런 똑같은 거예요. 이쪽 세상에서 분명히 뭔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시작하는 단계는, 정확하게는 주식 시장이랑 관계없이 커질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 관계랑 관계없이 이 세상 안에서 그냥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공부를 계속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주식으로 들어왔을 때 조금 뭐 여러 가지 그 섹터를 이렇게 딱 찝을 수는 없지만 그런
그 메타버스라든 그런 좀 산업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잘 보다가 좀 앞서가는 곳은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네. 그거는 뭐 5년에서 10년 정도의 정도 있어야 얘기니까 되고. 사실 지금 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너무 먼 이야기라서 대신에 그 전에 누가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여전히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애플이 페이스북한테 나 너한테 데이터 안 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돼요. 페이스북이 그 데이터 없다고 해가지고 광고주 다 끊기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애플은 견고하잖아요. 네. 아마존 경고하고 그리고 구글 경고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걸 다룰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헤게모니가 깨지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 비트코인은요. 그 블록체인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이 어떤 그 연관된 사업이나 이런 걸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냥 비트코인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생겨났던 그 금처럼. 금처럼 그냥 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더리움 위에서 뭔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있죠. 이더리움인데 제2의 이더리움이 나와서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어. 그건 아직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더리움조차도.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있는 거예요. 금처럼. 그러니까 막 트위터에 그 창업자가 뭐 비트코인만 사라고 하고 비트코인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비트코인으로 뭐 피자를 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가상 환경에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마치 우리가 금을 들고 가서 뭘 사 먹지 않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금본위 시대 때 생각을 해보면 금이 있다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용이 창출되고 네. 그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돌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그냥 이쪽 세상에서 금처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이 있잖아. 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신용이 창출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겠죠. 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은 그렇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진짜 이더리움 그 생태계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이미 나타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위험성은 없나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자신만의 코인을 만들어서 그런 생태계를 이더리움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랑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 앞으로의 미래 시나리오 이런 게 불가능할까요?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네. 그 코인에 대해서 이제 네. 어제 저희 채널에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위메이드가 그 최근에 우리 시대에 던져준 화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코스트 오브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코스트 오브 코인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다른 거 기존에 있었던 게 뭐 있나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코스트 오브 뎁트가 있었어요. 뎁트 부채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있었어요. 이걸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거 영어로 써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기업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기업이 하는 거는 돈을 싸게 빌려와서 이 돈 가지고 장사해서 그 남는 돈 주주한테 주는 게 기업이 하는 일이에요. 두 가지예요. 싸게 조달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싸게 조달한다는 게 어떻게 싸게 조달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조달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빌리는가. 그게 코스트 오브 뎁트예요. 네. 빌리는 거죠. 이자를 줍니다. 정해진 확정된 이자를 주는 거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쪼개서 그 주식을 준 다음에 그 주식의 가치만큼 돈을 받아요. 이게 코스트 오브 에쿼티예요. 내가 에쿼티,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쪼개서 이만큼은 줄 테니까 돈 줘 라고 하는 것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예요. 그것이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고 그것이 곧 주가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낮아져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죠. 마치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 빠지듯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주가가 낮다는 얘기예요. 네. 주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도대체 뭘까요?
코스트 오브 뎁트는 금리라고 해가지고 은행 가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 손님, 저기 대출 금리 4%입니다. 5%입니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코스트 오브 에코티는 뭐예요, 도대체? 이거. 예. 도대체 내가 코스트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내가 금리 없잖아. 펑가. 그죠? 멀티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코스트 오브 에코티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 것이냐. 사람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적어도. 너는 저 코스트 오브 에코티가 저 정도 되는 회사야. 그러니까 주가가 이 정도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주식이라는 숫자를 보고 있지만, 주가라는 숫자를 보고 있지만, 이 주가라는 숫자 안에는 이 옆에 네. 반드시 코스트 오브 에코티가 있는 거거든요. 그 역으로 코스트 오브 에코티를 추정할 수 있어요. 아, 이 회사는 주가가 이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코스트 오브 에코티가 한 2% 정도 되는 회사구나. 추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거 되게 어려운 문제지 않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미래의 성장성을 고려해서 뭐 맞아요. 금리로 할인하거나 뭐 이런 방식. 그쵸. 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할인율의 개념인 건데 네. 마치 그 백화점에 가보면 작년에 나온 상품은 2월 상품이라고 해서 할인 많이 주잖아요. 할인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싸죠.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은 금리가 낮죠. 할인을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좋은 회사는 할인율이 낮아요. 안 좋은 회사는 높아요. 네. 뭘 가지고 할 거냐.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의 숫자로 이걸로 하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50년대 마코비츠라는 사람이죠. 어. 이분이 얘기한 게 야, 내가 보니까 코스트 오브 에코티라는 개념은 위험할수록 커지는 것 같아. 아. 그 위험이라는 그 단어를 네. 여기 넣은 거예요. 아, 코스트 오브 에코티는 위험의 함수구나. 아, 그래? 그럼 위험은 어떻게 정하지? 그 회사가 위험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래, 위험한 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 그 위험한 회사일수록 아마 그 회사의 주식은 엄청 변동성이 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위험이라는 거는 변동성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위험이라는 단어를 변동성에 매치시킨 거야. 변동성이라는 그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제 이걸 CAPM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전문적으로. 근데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이런 개념이에요. 야, 이 회사 주식이 변동성이 이렇게 큰 거 보니까, 야, 이 회사 위험한가 보다. 야, 이 회사 위험한가 보니까 코스트 오브 에코티가 높은 거야. 라고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CAPM이라는 수식이고, RF 플러스 베타에 RM 마이너스 RF 이렇게 나오는 식이에요. 네. 그 식이 딱 하나 나온 게 노벨상을 받을 정도 되게 위대한 업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시장이 그럼 이 회사는 이만큼의 코스트 오브 에코티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가격이 거래되는 것이 적정하고,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조달할 수 있구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디 엄청 오래 왔는데요. 네. 질문은 딱 뭘로 던졌냐면 코인으로 네, 구글이 코인 만들면 안 돼요? 그 질문 하나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네. 설명하려고요. 제가 이 설명은 좀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럼 코스트 오브 코인은 뭘까요? 코스트 오브 코인.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 사람들이 안 쓰는 거. 많이 쓰는 거. 많이 쓰는 거. 많이 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 순간부터 코스트 오브 에코티도 진짜 힘들었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그걸 또 분산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트 오브 코인은요. 이거는요 진짜 어려운 개념인 거예요. 지금 없는 개념이에요. 지금 네. 아예. 아마 누군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년 후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몇 년 후가 됐든 자 코스트 오브 코인이라는 거는 이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코인을 발행할 텐데 지금도 발행하려고 하는 회사랑 저랑 아까 방금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인 발행하려고 하는데 발행하면 좋죠. 발행하는 거는 좋아. 근데 이 발행하는데 코스트 오브 코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그 비용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발행했을 때는 너무 큰 후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네. 그 코인의 코스트를 밸류에이션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아마 이제 더 어려운 얘기라서 이건 한참 더 말씀드리지만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오너십이 되게 중요하고요. 오너십의 가치, 그리고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의 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네. 코인이라는 생태계가 구성되고 그 코스트 오브 코인이라는 개념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근데? 근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오너십 커뮤니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오너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있는 거고, 아직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없지만, 걔네들이 또 이걸 만들면, 이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회사가 네. 코인을 발행해서 낮은 코스트 오브 코인을 가지고 성공하기는 좀 쉽지 않다. 비트코인 이런데도요? 네. 그거는 뭐 좀 이게 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이 코인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웅달님이 웅달 코인을 발행해서 웅달 코인 발행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가지고 있을까요? 그걸 왜 가지고 있을까요? 웅달 코인이라고 돼 있어. 뭐로 그걸 가지고 있지? 여러 가지 웅달 코인을 들고 있으면 무슨 뭐 책을 싸게 살 수 있어. 뭐 그런 라든지 그리고 웅달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 사람들이랑 모여서 막 뭐 얘기하면 너무 재밌고 즐거워. 이게 처음에 가지고 있을 때 오너십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가지고 있을 때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용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커뮤니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게 계속 가치가 올라가니까. 근데 가치가 급락할 것 같으면 내다 팔겠죠. 네. 그럼 커뮤니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러면은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갈까요? 커뮤니티가 계속 확장될 때. 네. 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전통 산업은 어려워요. 왜? 여기서 더 확장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커지는 건 가능하고 계속해서 커지는 건 가능하지만 이미 이렇게 커지는 데가 더 커진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렇구나. 또, 너무 이게 또 디테일한 것 같긴 한데 너무 또 근본적으로 약간 철학적인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완전 철학적이죠. 완전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면은 암호화폐 그러면 기술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완전 철학적인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웅달 코인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커뮤니티는 그냥 국가예요. 그냥 국가라고 그 자체가. 마을이고 국가고 시고 도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도시가 점점 커지는 도시는 흥하고 작아지는 도시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철학적으로 설계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이 정의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냥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철학이 되게 중요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NFT를 한번 발행해볼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너십을 가질 수 있죠. 나는 이거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서스테이너빌리티에서 걸리더라고요. 계속 커질 수 있을까?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코스트 오브 코인이라는 개념이 이게 비용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공짜 돈이 아니다. 네. 네. 오늘 되게 되게 뭔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침체? 약간 침체라고 하기엔 주식시장이 약간 이렇게 하락세에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고 흥미나 관심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른 흐름이나 변화들을 좀 목격하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내 투자를 조금 더 이렇게 폭넓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오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거랑 다른 방향이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재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아마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 안 하시는 분야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너무 명확하게 이
그런 방향으로 가긴 갈 거거든요. 근데 네. 그 과정에서 눈을 뜨고 있어야 어떤 회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거 중요한 포인트 그 지키는 게 먼저 현금 비중, 분산 투자 그리고 시장을 계속해서 왓칭하는 거 그리고 좀 데이터 중심 데이터를 좀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뭐 암호자산, 웹3.0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 루나 사태 이후로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빠져서, 업계 내에서는, 겨울이 왔다 이미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도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겨울이 많이 왔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어차피 이 산업은 계속 커요. 산업은 계속 크고 이번에는 2017년, 2018년에 뭐 굉장히 그 추운 겨울이 왔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뭐 짧은 겨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2017년, 18년에 비트코인 가격 빠졌다고 해서 나는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암호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다가 에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떠나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이번엔 안 떠날 것 같아요. 아무도. 왜냐하면 이번에 불장이 왔을 때 하나도 못 먹었거든 그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2년, 3년 후를 보면 분명히 좀 그 결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기후 문제를 오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후 문제는 ESG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최근에는 좀 더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기후 여러 가지 그 보고되는 자료들 보면은 분명은 작년보다 더 심각해졌고 내년엔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5도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1.5도는 못 지키는 게 거의 확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절실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 이 회사들에는 주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테슬라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종합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얼마 전에 S&P 글로벌에서 테슬라를 ESG에서 편출하고 GM은 넣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혹은 상하이 공장이 락다운 되면서 2분기에 테슬라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세상이 얘기하는 거는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야, 너라도 어떻게 좀 해줘. 더워 죽겠어. 우리 죽겠다. 야, 해수면 올라가서 야, 집 무너지고 난리 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 요거 하나 줘도 되나요? 비트코인이랑 테슬라랑 가격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괜찮은 좀 가격대라고는 보시나요? 그럼요. 저는. 그러세요? 네, 저는 네. 가격대라는 거는 네. 타이밍은 맞출 수는 없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한다라고 보면 저는 가지고 있는 테슬라나 비트코인은 안 팔았어요. 네, 이번 조정장에서도 안 팔았고 나중에 더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접근 세상의 방향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리세션이 옵니다. 리세션이 오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고 이 사이클은 몇 년짜리 사이클일까요? 길면 5년, 10년 이 정도 사이클이에요. 기후는 몇 년짜리 사이클일까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사이클이. 경기 사이클은 5년에서 10년? 이 정도 보거든요. 경기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기후는 사이클이 없어요. 네.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된다고 하기는 너무 그렇고, 산업혁명 이후로 시작된 사이클이고, 이 사이클은, 아마, 지구 온도가 2도씨, 3도씨 될 때까지 갈 겁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의 밸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셨는데요. 혹시 끝으로 네. 강조해주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희
웅달 책방? 네. 책방에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아마 책방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투자 환경이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저조차도 만약에 제가 증권사에 있었으면은 올라갑니다,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저한테 뭘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신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왜냐면 자신이 없어요,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네.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단언적으로 얘기하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직선적인 사고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투자하시는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면에서 조금 홀가분한 점도 있으신 건가요? 이게 이직을 하시면서? 홀가분하죠. 홀가분하긴 한데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좀 세게 지를 수 있는 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더 빠져서? 주가가 더 많이 좋을 상황이면 사야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재미없을 수 있어. 근데 저는 계속 공부를 하니까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이효석 아카데미 많이들 봐주시고 저도 요즘에 이제 책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장을 조금 안 보게 되고.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들이 오히려 이제 이런 식의 뭘 이렇게 사세요 이런 것보다 항상 그 겸손함을 또 강조하고. 겸손함을 강조. 네, 멀리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로 그 투자를 더 길게 보고 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사님 한 이 정도에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